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공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네, 기존에도 뭐 저랑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는 뭐 이런 영상 강의 같은 거 자주 만들어서 올리긴 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이네요. 그래서 원래 라이브를 좀 해볼까 싶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약간 일단은 처음이니까 시스템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녹화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고, 아마 유튜브로 올라가겠죠. 유튜브로 올라가는데 뭐 유튜브 활동을 그렇다고 뭔가 본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23년의 전망이나 어떤 23년의 투자 대응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강의 드리면서 그 내용들에 대한 영상만 제한적으로 올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유튜브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좀 코로나에 걸린 지 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몇 주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목도 좀 잠겨 있고 얼굴 상태도 좀 말이 아닌데 제가 좀 목이 좀 잠겨 있거나 콜록콜록 한다고 해도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물 마시고. 제목은 23년 하락장 투자 검토, 복수는 날 것이라고 지어봤는데, 일단 23년에 대한 대응에 대한 얘기예요. 23년에 대한 대응에 대한 얘기인데, 22년과는 달리 23년에는 투자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23년은 하락장의 지속이라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24년에 반등이 있을 거다. 혹은 또 빠르면 23년 뭐 하반기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등이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혹은 지역별로 반등이 있는 지역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23년에 어떤 투자 검토를 하고 어떤 투자 검토뿐이 아니고 진행을 해볼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오늘 강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목차는 요것과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전반적인 현재 하락장에 대한 내용 검토, 이게 현재 상황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단기 미래에 대한 검토부터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좀 디테일하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조금 텍스트가 많게, 제가 설명이 많게 해서 아마 이 부분에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투자 검토의 기본, 23년 이후라고 했지만 약간 말이 애매한데 22년 이후라고 하는 게 국어적으로 더 맞겠네요. 23년부터의 투자 검토의 기본, 장기적으로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부동산 투자를 할 건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23년, 24년 요럴 때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3번부터 7번까지는 투자를 할 만한 유형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23년부터 요 하락장에서 복수를 하기 위한 투자에 적합한 유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아주 세부적인 단지에 대한 추천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은데, 이제 지역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 어떤 유형이 이런 시장에서 투자하기 적합하고 그 중에서도 어떤 물건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라라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일부는 이제 구체적인 추천까지 아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은 뭐 과조정 지역에 대한 매수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물량 폭탄으로 인한 곳이 펀더멘털 대비 더 눌려 있는 곳에 대한 매수. 그다음에 4번은 소액 재건축 투자, 하락장에서 소액 재건축 매물이 나왔을 때 투자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5번은 리모델링 추진되고 있는 단지 중에서 가격 하락이 되어서 가격 메리트가 생긴 곳들. 그다음 6번은 이제 하락장에서 재개발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7번은 이제 실거주 매수 측면에서 낙폭 과대인 곳들, 하지만 호재가 살아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지역별로 다 제가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뭐 동탄, 인덕원, 잠실, 뭐 송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8번은 이제 하락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락장이 지나고 반등할 때 무조건 서울에 투자해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정말 그럴지 서울 투자에 대한 문제와 기회 포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반적인 현재 하락장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냉정하게 항상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고 봐요. 나의 희망이나 어떤
나의 뭐 기존에 얘기했던 것들을 말 바꾸지 않기 위해서 뭔가 억지를 쓴다던가 이러지 말고 항상 냉정하게 현재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새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도 뭐 요거는 급매 거래일 뿐이지 시세가 아니고 하락장이 아니다, 혹은 상승장 중반에 잠깐 뭐 조정될 뿐이다라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좀 냉정한 판단력을 잃은 판단력을 저는 생각을 하고, 현재는 하락장이 분명하고 요거를 냉정히 분석해서 뭐는 이게 언제 전환될지를, 하락장인 걸 인정하고 언제 전환될지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제 전국 동반 하락에 가깝습니다. 근데 가깝다라고 한 거는 일부 소도시 같은 것들은 제가 뭐 굳이 이런 흐름에 동참시켜서 판단을 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전반적으로 대도시 혹은 중대도시 정도의 도시들은 전국 동반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물량 부담까지 크게 안고 있는 뭐 인천, 수원, 대구 같은 곳들은 펀더멘탈 대비 과도한 하락을 이미 경험하고 있고 내년에도 경험을 할 예정이죠. 그래서 여기는 매매가뿐이 아니고 전세가까지 낮아지는 바람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도 하고 내년에도 그럴 예정입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은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기회의 시점이 오는 것이기도 하죠. 하락의 정도는 대체적으로 15에서 30% 정도의 하락을 맞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아직 덜 떨어진 곳들, 특히 강남 서초 같은 곳들은 이제 하락 거래가 와도 5에서 10% 정도만 되고 있는데, 사실은 실거래 기준으로 그다음에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소유주가 물건을 갖고 있을 적에 진짜 팔려고 했을 적에 팔리는 가격,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지금 버티고 있는 곳들도 10에서 15%는 충분히 이제 고점 대비 내려야지 팔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완전 버티고 있는 곳들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15에서 30%인데 그 중에서 일부 단지에 30% 이상의 35%에서 뭐 30몇 프로 정도의 하락을 맞고 있는 일부 거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15에서 30, 그래서 일부 단지들이 양옆으로 조금씩 뭐 조금 덜 떨어졌거나 조금 더 떨어졌거나 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조정장이라고 말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통계를 집계할 수 있는 뭐 부동산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 80년대 이후로 봤을 적에 역사적으로 손꼽히는 수준의 하락장이에요. 특히 이제 하락 기간 대비하면은 정말 굉장히 강한 하락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해 전망을 하면서 양도세 중과세 완화가 1년 내로 발생을 하면 시행이 되면은 이거는 수도권은 조정장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정장이라는 말은 틀렸던 거죠. 굉장히 강한 하락장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 강남 서초 같은 경우들은 이제 조금 덜 떨어졌긴 하지만 지금의 흐름이 계속 하락 지역이 확장되는 흐름이거든요. 이제 먼저 맞은 곳들이 더 딥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먼저 딥하게 떨어진 곳들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한 30%에서 35% 정도까지 가서 이제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거기서 거래도 좀 발생하고 급매 거래도 발생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집도 보러 오고 막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덜 떨어진 곳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아마 이게 강남 서초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미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강남 서초 다 조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단순히 생각을 뭐 뇌피셜로 한다라기보다는 실제 흐름이, 실제 현장에서의 매물이나 매수세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 지금 강남 서초도 다 조정이 이미 조정의 모습을, 거래만 안 됐을 뿐이지 조정의 모습을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개포, 삼성 등 다 내려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포도 아마 저는 조정이 예상이 된다고 보는데, 반포가 물론 우리나라 이제 거의 이제 최상급의 지역으로 굉장히 공고히 다져졌지만 내년 8월에 원베일리도 있고 그 전에 약간 르엘 이런 곳들 물량이 계속해서 신축 물량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하락장에서의 입주장이 같이 섞인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리스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3년에 서울의 하락장이 지속이 됐을 적에 3,000세대의 최상급 단지인 원베일리가 들어오면은 반포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려가 미리 생기고
기본적인 하락장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아마 반포도 내년 초부터도 이미 좀 하락장을 겪지 않을까. 물론 이미 떨어진 곳도 있어요. 이미 떨어진 곳도 있는데 좀 더 본격적인 조정이 하락 혹은 조정이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반포가 35%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안 해요. 물론 근데 일부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23년 상반기까지의 이제 반등은 낮다라고 보는데 특히 서울은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3년 상반기에 어떤 개포 대단지 입주 이런 것들이 또 있기도 하고 하니까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서울뿐이 아니고 양도세 중과 완화가 이제 5월에 이제 끝나니까 그 전에 이제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들이 막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역전세난의 문제. 21년도에 전세를 굉장히 높게 뺐는데 23년에 만기가 되고 이제 전세금을 돌려주려다 보니까 이제 돈이 모자라는 이런 역전세난의 문제가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문제가 될 거예요. 특히 이제 강남권조차도 요 역전세난을 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강남권의 헬리오와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의 4년차 그리고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라는 강남권 대단지 입주 요게 맞물리면서 강남권 전세가 특히 이제 개포나 그 주변의 전세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2년 전에 그쪽의 전세가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역전세난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왜 4년차를 강조하냐면은 헬리오와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의 그 입주 물량이 2019년 초에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게 21년도에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갱신이 됐어요. 그리고 그 물량들이 4년차가 되어서 한꺼번에 풀립니다. 그러면은 그 풀린 물량들이 이제 또 다른 세입 임차인을 잡아야 되니까 물량이 많이 나오고 개포 4단지, 개포자의 프레지던스의 또 입주 물량들이 나와서 또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전세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수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세가의 하락, 서울 전세가의 하락, 그 다음에 거기서 이어지는 역전세난, 그게 23년에 기본적인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우울한 말씀인데 객관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이제 좀 긍정적인 결론으로 도달할 테니까 참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전세난이 일단 서울이 내년에 전반적으로 이제 물량이 적은 편이 아니고 특히 오랜만에 이제 강남권의 대단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이 이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여기에 양도세 중과 완화 문제 그리고 인천, 대구, 수원 등 물량이 많은 도시들의 지속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일단 부동산 시장은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락의 범위가 지금 앞서 전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락 범위가 지금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락의 정도가 지금보다 훨씬 커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25%에서 35% 하락한 단지들은 약간 일단은 하락세를 조금 멈추는 느낌, 멈춘다기보다는 거기서 더 호가를 내리지는 않는 그런 약간 안정적이라고 하기엔 조금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어쨌든 가격 하락이 좀 슬로우 다운되는 좀 그 추세가 좀 느려지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요. 아마 지금 제 생각에는 그 정도에서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역대 굉장히 강력한 하락장에서도 IMF가 터져서 우리나라 망한다, 진짜 망하고 무슨 기업들 다 부도나고 뭐 해고되고 막 이런 시기 딱 그 짧은 시기를 제외하면은 웬만한 그 하락장에서도 40% 이상의 하락은 거의 없었어요. 특정 세그먼트를 제외하고라고 제가 특정 세그먼트를 제외하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 세그먼트라고 하는 거는 그 아래에 이제 설명드린 금융위기 이후 하락장에서 경기도 버블7 지역의 대형 평형은 반토막 이상이 났어요. 한 3, 4년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반토막 이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거품이 많았던 지역에 가장 거품이 많았던 타입, 그러니까 경기도 중에서 과천, 용인, 분당의 대형 평형, 여기가 한 50% 이상 떨어지는 경우는 있었는데 그런 곳들을 제외하고는
40% 이상 하락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옛날에 있었던 일이 반복이 무조건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서도 그 정도 되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심리적으로 안 팔고 말아 뭐 이런 어떤 심리적인 뭐 하방 경직성, 방어력, 방어선 뭐 이런 게 생길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절세 매물이 이제 지금 많은 매물들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30% 이상 떨어지면은 절세의 효과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특히 시점 기준으로 해서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절세 효과가 줄어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원래 10억에 샀던 단지가 뭐 한 3년 만에 14억이 됐어요. 그러면 4억에 대한 양도세를 절세하고 싶잖아요. 중과세 맞으면은 이거 다 날라가니까. 그래서 안 팔고 중과 완화 안 팔고 있다가 중과 완화 해준다고 하니까 내년 5월까지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매물을 내놨는데, 이게 다시 10억으로 돌아와 버린 거죠. 10억에 사서 14억이 돼서 4억에 대한 양도세 절세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격이 다시 10억이 됐어. 이러면 양도세 절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절세 효과가 확연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지금 점점 내려가는 그 지역들이 가격이 강하게 내려가는 지역들이 커질수록 절세 매물들이 줄어주는 그런 효과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이 하락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좀 잘 버티고 있는 지역들도 하락을 더 크게 맞고 있고 더 크게 맞고 있고, 그게 이제 더 강남 서초까지 이렇게 퍼지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가장 딥하게 떨어진 곳들이 더 딥하게 떨어져서 반토막 이양 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과거의 어떤 하락장의 흐름이나 혹은 이런 지금 매물들의 어떤 성격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적에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하락장은 계속 잘 버티고 있는 곳들이 좀 떨어지는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제 단기 미래에 대한 전망을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인 상황 분석에서 하락의 원인을 보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락의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락의 원인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지, 혹은 이것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번 장이든 아니면 나중에 뭔가 또 조정장이 발생했을 때든 요것은 굉장히 정석처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정장이 왔어. 뭐 때문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하락했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100% 장담은 할 수 없지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언제 해결이 되고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 반등이 오겠구나. 이런 결론을 귀결될 수 있고, 요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문제야. 이거는 해결이 안 돼. 라고 하면은 장기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현재의 기준으로 제가 네 가지의 하락의 원인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방면으로 분석을 해서 네 가지의 하락의 원인을 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거시경제 불안과 자산시장의 폭락, 뭐 부동산을 제외하고 주식이나 뭐 코인, 뭐 각종 대체 투자재들이 엄청나게 많이 2020년, 21년에 막 투자에 붐이 불었잖아요. 뭐 그림이니 뭐 심지어는 뭐 식물 같은 것도 투자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폭락, 자산시장의 전반적인 폭락, 그 뭐 채권이니 뭐 코인이니 뭐 주식이니 다 떨어져 막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래서 부동산이 오히려 조금 버티다가 나중에 떨어진 격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버티다가 나중에 떨어진 격이고, 실질적으로는 주식 같은 경우는 다 이미 박살이 난 후였죠. 그래서 부동산도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는 전체적인 경제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그리고 2번은 이제 누적 규제가 지금 굉장히 강했어요. 수요를 누르는 규제가 굉장히 강했는데, 기존에 큰 경제적으로 봤을 적에 유동성이 막 엄청나게 폭발을 하고 금리가 막 바닥이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이 누적 규제를 뚫고 올라가는 힘이 강했던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1번의 전체 경제적인 문제, 금리 인상, 뭐 유동성 흡입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면서 자산시장이 떨어지는 분위기가 되니까 갑자기 누적
잘못된 규제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1번과 2번이 굉장히 시너지를 내서 지금 하락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은 1번, 2번과는 조금 다른 성격인데 비싸다. 네. 가격 부담이 있다. 지금 한 7년 정도의 상승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쌓인 그런 가격이 굉장히 오랜 동안 상승한 가격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서 이게 가격 부담이 있고, 특히나 최근 1, 2년 2020년 코로나가 터진 직후부터, 그러니까 돈을 푼 직후, 뭐 2020년 한 4월 정도부터 한 21년 말까지의 1년 반 정도의 엄청난 상승세, 네, 요게 이제 거품이라면 거품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약간 고평가라면 고평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격 부담이로 찾아와서 1번과 2번이 힘을 발휘할 적에 그 거품들을 싹 걷어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4번은 그 와중에 전세가 하락까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1, 2, 3번만으로도 힘든 상황인데 전세가 하락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이게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한 3분기 정도까지의 유동성으로 인한 엄청난 상승장의 조건이 형성이 됐을 적에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서 불을 붙인 게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지금의 4번의 문제와는 반대의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상승의 힘이 엄청나게 강했는데 갑자기 임대차 3법이 발효가 되면서 전세가가 밀어주니까 같이 팍 올라가서 엄청나게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1, 2, 3번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임대차 3법 2년차 때 수급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임대차 3법 2년차를 맞이해서 전세 물량 공급이 많아지면서 전세가가 하락이 됩니다. 그래서 1, 2, 3번으로 지금 이미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 2년차가 돼서 그거를 팍 눌러버리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이제 2020년 8월 이후에 임대차 3법의 효과에 정반대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자잘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금리 인상은 1번에 포함되는 거예요. 네,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1, 2, 3, 4번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이게 언제 해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언제 반등을 하고 어떻게 반등을 할지, 요거까지 파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 1, 2, 3번 꼭 잘 확인하시고 항상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